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포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연은 총 4개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강연은 피크 코리아 극복을 위한 신정부의 경제 정책 전망을 주제로 박양수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 이니셔티브 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박양수 원장님께서는 한국은행에서 경제연구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통화 및 거시경제 전문가로 활동해 주셨습니다. 2023년 대한상의로 자리를 옮겨서요, 기업 및 산업계가 직면한 국내외 다양한 도전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시고요. 그간의 연구 경험을 살려 최근 리빌딩 코리아를 출간했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양수라고 합니다. 방금 소개를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한국은행에서 한 32년 정도 근무할 동안에 대부분의 커리어를 경제 전망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하면 이런 것하고 좀 맞는데, 그대로 제가 통계국장, 연구원장 한 후에 이제 상공회사의 수자위 원장으로 와가지고, 단기 변동성 뭐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드릴 말씀이 없는데, 제가 이번 대선을 즈음하여 가지고 리빌딩 코리아라는 책을 하나를 내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이 지금 처한 상황 하에서 어떤 식의 전략을 짜야지 될 것인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아마 이것들이 새 정부에서도 채택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제도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 변동성 시대, 불확실성 시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새 정부에서는 아마 이런 정책 쪽으로 가지 않을까, 여기에서 벗어나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척도 가이드라인을 제가 제시할 수 있다면 오늘 강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지금 현재 대환경이라는 것이 이러이런 변화가 있다. 또한 이제 피크 코리아 우려가 있죠. 이런 것들이 어떤 배경하에서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들을 풀어내려면 아마 신정부의 정책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제 미중 패권 경쟁이 일어났고 각자 도생의 시대가 왔죠. 미중 패권 경쟁은 이제 트럼프 1기랑 그때부터 계속 2010년대 글로벌 위기를 지나면서 계속해서 그쪽으로 갔는데,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 1기 때 강화되고 그 후에 바이든도 계속 이어받아가지고 그렇게 갔죠. 그런데 트럼프 2기에 가니까 이제는 관세를, 왜 이제 그러니까 바이든 시절에는 했던 거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 거니까 들어올래? 미국으로 들어올래? 이런 거였죠. 그러면서 우방국가에 중국을 고립시키고 우방국가는 협조하는 시스템이었는데, 그러려니까 인센티브를 주려니까 돈을 줬는데, 이제는 돈 줄 필요 없이 관세를 올릴 테니까 미국으로 들어와.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미국이 고립되는 상황이 되고, 이제는 중국을 포함한 또 중국이 고립된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미국과 중국을 제껴놓고 나머지 국가들이 유럽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협력을 해갖고 이걸 극복해야 된다는 하다 보니까 미국도 고립화되는 이런 현상으로 가고 있는 각자 도생의 시대가 됐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거를 해야 되느냐, 이런 이슈가 되는 거고, 그거는 관세 협상을 일단 잘해야 되는 것이죠. 관세 협상을 잘한다고 하는 얘기는 그 협상만 잘하면 다른 나라보다 관세를 높게 부과받는 데보다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관세 협상은 잘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면 미국으로 넘어갈 거냐, 기업의 입장에서는 너무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이런 건데, 지금 들어가서 되느냐, 이전에 우연히 공장을 짓고 있는 데는 이게 딱 맞아 들어갔는데, 지금 들어가서 이게 남는 장사, 그런 후에 4년 후에 바뀌면 어떻게 되지, 이런 게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극복해서 이 각자 도생의 시대 또는 보호무역주의가 이렇게 완전히 세상을 지배하는 새로운 뉴놈이 된 상태 하에서 우리는 그러면 대응하는 방법을 여타 국가와 어떤 식으로 협력해가지고 극복을 하지,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빨리 CPTPP를 빨리 가입해야 된다 하는 것도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하면 미국으로 건너간다, 아니면 다른 나라로 해갖고만 간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의 산업공동화는 어떠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제 이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산업공동화 우려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이제 미국 고립주의로 가면 미국으로 들어와 이전하라 하니까 그거가 한국에 있어서 이제 공동화 우려를 낳고, 또 하나는 중국이 저가 공세로 여기다 밀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려워지는 상황이니까 그것도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한다, 이런 측면에서 할 거냐.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 국내에서 다 떠난다고 하면 여기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 고용은 어떻게 하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크게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ESG 실천적 진화죠. 과거에는 선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하시는 거니까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쓸 때 우리 회사는 이런 걸 잘하고 있어요. 이런 것만 쇼잉하면 됐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거가 기후위기인가 파리협약이 이루어질 때쯤 해가지고는 이거가 2도시 이상 산업화 이전보다 높아지면 큰일 날 것 같다.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1.5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죠. 이러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 국가는 스스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각 국가가 얼마만큼 기여하겠다는 걸 공개하고 그걸 NDC라고 하고 2050년까지 또는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기업들이 우리는 잘하고 있어요를 보이려고 했는데 이거가 규제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후공시를 의무화한다 이렇게 되죠. 기후공시를 할 때는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 앞으로 기후위기가 닥친다면 얼마나 손실을 볼 수 있어요. 재무적으로. 비재무적인 것뿐만 아니고 재무적인까지 손해를 볼 수 있어요를 공시하라는 것이죠. 이걸 공시하게 되면 과거의 지속가능 경영보고서에서는 우리 잘하고 있으면서 약간 거실을 보태서 홍보용으로 쓰면 됐는데 공시를 하게 하면 소송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게 실질화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볼 수 있는 거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이제 유럽 쪽에서 하는 거죠. 유럽에다 수출하려면 한국에서 그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가지고 탄소 배출권 거래와 관련된 거를 얼마 비용을 지불했는데 그 똑같은 거가 유럽에서 한다면 더 많이 지불했다. 그 차액만큼을 유럽의 수입업자가 부담해야 된다. 그 말씀은 곧 한국에서 수출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무역장벽화되고 있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파리협약 쪽에서 이제 탈퇴를 다시 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고 유럽도 이걸 너무 강하게 규제하니까 경쟁력에서 좀 손해가 날 것 같다. 이래서 요즘에 옴니버스 패키지 이런 걸 하면서 자초 ESG 경영과 관련해서 약간 주춤한 경향이 있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ESG 경영과 관련해서 탄소 중립 전환과 관련해서 우리가 약간씩 뒤처져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글로벌리 이거가 잠시 주춤한 사이에 우리가 캐치업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거다. 어차피 이쪽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냥 미루고 있을 수는 없을 거다. 그런데 또 하나는 저도 이제 기업 사이드에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ESG를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면 기업들이 적응하는 데 힘들죠. 아까 소송까지 되고. 그러니까 여하의 기업의 부담과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 또 기업 차원에서도 보면 ESG를 간다고 정해지면 적응해서 그쪽으로 가는 기업들이 있고 또 미리 선제적으로 갔던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익이 나오고 이쪽은 손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거냐 하는 거가 큰 이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AI랑 첨단 산업, 기후기술 이게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제 대선 후보들이 대부분 인공지능 투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또는 첨단 산업과 관련해서 글로벌리 각 국가들이 엄청 경쟁을 하고 경제 안보까지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들 하는데 여기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이런 것이죠.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문제가 성공할 가능성이 애매하다 이거죠. 특히 기후기술 같은 경우에는 2050년, 60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된다면 이것과 연결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현재 CCUS 그다음에 그 수소환원 제철 철강 쪽에서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려는데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2035년이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약간 그 뒤로 될까? 근데 이거가 우리가 열심히 개발했는데 딴 데서 더 먼저 개발했다 그러면 시장을 뺏겨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술 개발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나라에 뒤져버릴 수도 있는데 돈은 엄청 쏟아 부어야 한다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엄청난 돈이 쏟아 부어져야 되는데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은 아주 높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민간의 자금만 가지고는 투자를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면 글로벌리 한국의 국가 경쟁은 추락할 것인가? 그러면 정부에서 마중물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정부 투자하고 민간 투자를 여하히 잘 엮어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거냐가 이슈입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고 각국들이 그렇게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만큼의 돈을 여기다 쏟아부을 수 있지? 그런 거죠. 미국하고 우리 중국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의 사이즈가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똑같은 금액을 갖다 쏟아부을 수 있을 거냐? 그건 아니다고 보면 우리는 전략적으로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투자해야 되지? 이런 거가 이슈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현재 국가부채 수준, 요즘에 이제 미국도 국가부채 때문에 문제가 되는, 정부부채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이게 국가부채 수준, 정부부채 수준이 높지 않은데 현재까지는 5, 60% 뭐 이 사이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괜찮다고 말을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고령화 인구 구조를 생각하면 복지 지출이라는 게 끊임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제 100% 막 가게 되는, 우리 전망기관들이 보면 100%까지 얼마 있으면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천문학적인 투자를 통해서 정부분의 재정 지원을 통해서 첨단 산업이나 기후기술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하면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지? 여기에는 이제 계산이 안 돼 있는 건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우연히 첨단 산업 이런 부분에서는 대기업들이 이쪽으로 많이 관련이 돼 있죠. 물론 이제 스타트업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대기업들이 많이 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첨단 산업 분야, 특히 대기업들이 많이 관련된 이 분야에다가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데에 대해서 반기업 정서 이런 게 작동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를 반기업 정서를 어떤 식으로 순화시키면서 그걸 해낼 것이냐. 하지 않으면 경쟁력에서 뒤지는데 이런 문제가 이제 차기 정부랑이 해결해야 되는 이슈로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정책 일관성을 제가 잠깐 여기서 언급하고 가죠. 이게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장기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제 역시 불확실성에다가 그 말이 있지만 정책의 일관성, 정부 사이드에서 우리는 정책을 이렇게 갑니다라고 해서 쭉 계속된다면 불확실성의 일부를 줄여줄 수가 있죠. 그 성공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그걸 줄여줄 수가 있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어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이전에 뭐 문재인 정부 때는 재생에너지를 했다가 윤석열 정부 때는 딱 와서 재생에너지는 막고 원자력만 했다가 뭐 이렇게 되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러면 재생에너지 쪽에 투자했던 사람 또는 원자력 쪽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기업들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 있다 이런 거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요즘에 이제 전자생존 말 하지 않습니까? 첨단 산업의 경우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된다. 그렇죠? 요즘에 챗GPT 하면서 해가지고 한번 뭘 우리가 퀘스천 물어가지고 미국 왔다 갔다 하려면 그동안에 뭐 가정용 전기료를 얼마를 써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에너지가 엄청 들어가는데 우리가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을 거냐. 이런 문제죠. 에너지를 확보하는데 친환경적이거나 또는 카본 프리 이런 형태로 만들어야 하는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R200을 선언한 기업들도 많고 그 상태에서 탄소 배출량은 국가 전체적으로 목표를 정해가지고 줄여가야 되고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다른 나라 가서 우리 줄였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해내야만 하는데 그런데 에너지의 수요는 엄청 늘어난다. 저 가운데 그래프에 보면 지금 현 시점보다 2050년이 되면 두세 배가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에너지 공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되도록이면 재생에너지나 무탄소 에너지 위주로 가야 되는데 많이 이제 TV에 많이 나오지만 재생에너지 뭐 태양, 풍력 이런 거는 햇볕 쪽 올 때 바람 불 때가 에너지가 많이 전기가 많이 생산되고 원자력은 껐다 켰다를 할 수 없고 계속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 두 개가 모으면 이 간헐성 문제, 이런 출렁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전력망이라고 하는 안정적으로 전력이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단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LNG 발전이랑 이런 걸 써갖고 제 이름이 양수입니다. 양수 발전이랑 걸 해가지고 이거를 아주 스무딩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에너지 믹스를 여하이 해서 이 전력 수요를 미트시킬 거냐. 이거는 정전되면 정권 바뀌죠. 그죠? 그런 게 막 느닷없이 오랫동안 돼버리면 그런 거가 있을 수 있다. 어느 나라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뿐만이 아니고 또 하나는 아까 에너지 믹스를 여하이 하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의 이슈는 우리 송전탑 건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에너지 생산 특히 재생에너지나 무탄소 에너지 이런 건
동남벨트, 서남벨트 이쪽으로 해갖고 생산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송전망 건설이 안 되기 때문에 평택 용인 쪽으로 오기가 어려운 문제, 수도권으로 오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넘어가야 될 거냐 하는 거니까 이제 분산 에너지를 써야 한다. 그 지역으로 이제 기업들을 유치하고 거기에서 쓰게 하고 그 지역에서 생산지에서 가까운 데서 소비를 하면 전력 가격을 좀 깎아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이슈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정책 일관성 문제는 있는 것입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원자력과 재생 왔다 갔다 하면 누가 투자하겠느냐 이런 것이죠. 저출생으로 좀 가보면 이제 이게 피크코리아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가운데 것에 한은에서 전망, 최근에 이제 KDI에서 내놓는데, 학계 출산율이 2.1보다 적으면 인구는 줄어든다 이런 것이죠.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2040년대 후반 가면 KDI 이제 2040년대로 그냥 초반부터 마이너스 가는 걸로 했던데 노동의 감소로 해서 노동의 GDP에 대한 기여도 마이너스로 인해서 잠재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꺼질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잠재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다고 하는 것은 현재의 연금이나 이런 시스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인구가 주니까 국방도 현재의 인력 구조, 옛날에 60만 원, 50만 원 했던 그 군인을 그 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상황은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은 재정을 투입했지만 출생률을 높이는 데는 별로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에 이제 그 윤석열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는 게 일가족 양립 정책이었죠. 기업들과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남성들도 이제 육아에 분담을 하고 기업에 다니면서 출산휴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해서 일가족 양립을 통해서 이걸 극복해보자 해서 조금 이제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게 계속 추세적으로 이어질 건가는 모를 일이지만 일단은 그거는 약간의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데 이렇게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게 학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게 2.1이 돼야만 인구가 유지되는데 그것까지는 곤란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OECD 평균이 글로벌 추세상 그런 거기 때문에 2.4, 1.5에서 머물러요. 아무리 올려봤자.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까지밖에 못 올릴 거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기존의 사회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장률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게 많이 그렇더라도 완전히 인구가 감소하지 않는 수준까지로 높이기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것이죠. 이거는 적응 전략이다. 그러니까 인구를 좀 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하지만 그걸로는 다 안 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똑같은 노동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이 없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요즘에 떠오르는 게 인공지능을 사람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도록 할 거냐. 이게 이슈인 것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하나는 고령 인력, 여기 계신 분들은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이사장님이나 저나 비슷하나 그 세대라 보면 옛날보다는 제가 이제 69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젊잖아요. 그죠? 옛날에 비하면. 그 다음에 옛날보다는 우리가 학력이 더 높을 거예요. 옛날 사람들보다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고령 인력을 활용하면 이 부분을 일부를 메이크업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하히 해낼 것이냐. 또 글로벌리 사람들을 이제 이민을 포함해서 하는 것, 이민은 이제 사회적 문제도 많이 났지만 얼마 정도를 들여와서 특히 핵심 기술 인력이든지 젊은 세대를 좀 들여와가지고 우리가 젊은 세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창의적인 그런 업무에 제약을 가져온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것도 생산성과 연결되니까 그 젊은 인력을 얼마나 끌어들여올 것이냐 하는 것도 이슈가 된다. 이런 것을 통해서 적응 전략을 좀 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역 소멸 문제 되게 심각하죠. 우리는 그동안 저쪽에 있는 끝에 있는 저기에서 보면 정권별로 해가지고 이게 지역균형 발전을 했던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 문재인 정부 보면 전부 다 작게 나눠졌던 모든 산단에서 다 뿌려주는 식이었다고 하죠. 저게 이제 효과가 없다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지역균형 발전을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전부 다 수도권 집중은 계속되고 있고 지역 소멸의 현상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한은 보고서 제가 친정인데 거기 보고서에 보면 지금 현재 상태를 계속 두면 저 빨간색 이쪽으로의 GDP니 이런 거 소득은 다 몰리고 그죠? 인구랑은 이쪽은 다 줄어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욱 된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이쪽으로 더 몰려들기 때문에 정부 돈이랑 투자가 계속 수도권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효율성은 어떨 거냐 이런 문제를 하니까 이렇다는 거죠. 수도권에다가 더 많은 투자를 했을 때는 경제적으로 이만큼 효과밖에 없는데 비수도권의 대도시에다 하면 이 정도 효과가 나온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비수도권의 작은 데다 이렇게 나눠주면 별로 효과가 없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거점 도시, 왜냐하면 지방에 내려가려고 하면 거기에 정지 여건도 괜찮고 교육도 괜찮아야만 내려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메가시티 또는 이제 광역시 근처, 그러니까 그 근처를 해가지고 광역시 쪽을 근처로 해서 그 어라운드에 엮어가지고 메가시티 개념으로 한다면 지역 발전이 좀 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메가시티 그렇게 하려면 이게 작은 기업이 내려가면 안 되고 좀 큰 기업, 앵커 기업이 늘어나고 클러스터가 그쪽에 형성돼야만 될 거다 하는 이슈가 지금 현재 지역 발전 가지고는 있는 것이죠. 부채 문제는 심플하게 넘어가죠. 이게 우리가 한국의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지금 현재도 계속 심각한 거죠. 글로벌 위기 이후에 우연히 미국은 부채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엮인 거죠. 셰일 오일이라는 발견이 되니까 오일은 미국이 최대 이제 생산국으로 바뀌었어요. 그에 대한 자신감이 일단 생겼죠. 중동 똥케어 해도 된다 이렇게 된 거고 그 상태에서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죠? 트럼프 1기 그다음에 바이든 때 그 기후위기 대응까지 해가지고 IRA랑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융 사이드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 제조업 우선주의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렇게 됐고 중국도 부동산법을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보면 제조업 2.25년 막 이렇게 하면서 그쪽으로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랑이 기술 수준이 계속 발전하면서 혁신주의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트럼프 직전, 2기 직전에는 미국만 잘 나가는 상황이 됐었죠. 이런 상황으로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쪽에 부채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높이려고 해가지고 했을 때 이거가 실제로는 그 국가 경쟁력, 상대적으로 이제 금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피크 코리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우리의 주력 산업, 그죠? 지난 20년 동안 우리의 주력 산업, 10대 수출 품목은 별로 바뀐 게 없다. 이런 것이죠. 그거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졌다. 안 좋은다. 이렇게도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생산 시스템으로는 현재의 생산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우리한테 다가왔다. 어떤 거냐면 탄소 중립해야 되고, 그죠?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주력 업종으로 가진 거는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지만 단위 생산당 탄소 배출량이 제일 많은 업종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우리가 탄소를 넷 제로로 2050년까지는 만들겠다고 하면 그걸 만들어야 되면 산업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산업을 아예 바꾸거나 아니면 그 생산 구조를 이산화탄소랑 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 걸로 바꿔야만 되는 거예요. 안 바꾸면 글로벌 경쟁에서 탈락이죠.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첨단 산업에 대한 경쟁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거를 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상황이 되니까 위기의식, 그 다음에 인구가 고령화되고 출생은 안 되니까 아까 노동에서는 계속 기여도 마이너스니까 잠재 성장률 0%로 간다. 이런 것들이 엮여지면서 피크 코리아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비상계엄 선포 전에도 이제 피크 코리아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고 거기다가 트럼프가 다시 당선이 되면서 당선되기 전부터 트럼프 되면 큰일인데 뭐 이런 식의 생각하다가 트럼프 2.0 시대가 열렸죠. 거기에다 이제 비상계엄에서 탄핵까지 하니까 우리는 이제 퍼펙트 스톰에 처해 있다. 그러니까 주저앉을 것인가 뭐 이런 것이죠. 근데 이제 너무 비관적으로만 사는 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이제 희망도 있으니까. 우리는 아직까지는 제조업 기반이라는 게 되게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첨단 산업이나 기후기술이라는 이런 것들은 실제로 보면 혁신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고 또 하나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를 해도 선점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게 좋기 때문에 선도할 수 있는 퍼스트 무버가 되느냐 마느냐가 달려있다. 그러면 제도약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저는 내생적 성장을 주장하면서 생산성 주도 성장으로 완전히 전략을 바꿔가지고 이제는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제도약 자체가 안 된다. 이런 식의 사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거는 이 슬라이드를 갖고 그냥 설명을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이러이런 문제에 퍼펙트 스톰에 처해 있고 이러한 여건에 처해 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되지 하면서 제가 이제 제안하는 것은 리빌딩 코리아 프로젝트라는 명명하고 실제로 신정부가 들어서면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을 거다. 아니면 가야만 할 것이다. 가지 않으면 우리 추락한다.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변형은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방향이어야 될 거다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향후 우리 상황 변화를 보면서 우리 경제가 그런 대로 괜찮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러시면서 투자를 결정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요. 먼저는 저 그래프를 밑에다 써놨는데 이제 피크 코리아 우려가 있죠. 여기 지금 현재 극단화돼 있죠. 갈등이. 이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 이념을 초월한 실용의 리더십과 사회적 대타협을 해서 이 부분을 완화시키면서 하는데 이런 원칙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저쪽에 놓여 있는데요. 우리는 산업정책하고 규제혁신 이거를 충돌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산업정책은 어떤 산업, 특정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이러니까 재정을 투입하거나 뭐 규제를 완화시켜가지고 그쪽을 완전히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니까 정부 개입주의. 이제 규제 하나는 약간 빼놓죠. 돈을 엄청 재정 투입을 해가 그쪽을 지원해 준다니까 산업정책 하면 정부 개입주의 아니야? 이렇게 되죠. 또 한편으로는 규제도 완화해야 된다고 우리 하는 거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기후기술이나 에너지 이런 파트는 말이죠. 기존의 큰 기업들이 움직여갖고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존 틀을 바꾸려고 그러니까 기후기술이랑 개발했던 애들을 M&A 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려면 그거를 개발하는 사람 벤처나 이쪽에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이 해줘야 되면 이쪽은 규제가 있다고 하면 못 돌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규제는 이쪽에는 완전히 풀어져 있거나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뀌지 않으면 예를 들면 왜 내가 예를 든다면 이렇게 하는 거죠. 포지티브 시스템화에서는 만약에 폐타이어 어느 이제 벤처에서 그걸 하던데 폐타이어를 다시 분해해가지고 새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추가로는 안 되는 거고 그 안에서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가 산업분류가 폐기물 처리로 당초에는 돼 있어요. 이것에 해당하는 건 폐기물 처리업이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근데 이거가 친환경적인 그런 걸로는 클래시파이가 돼 있지 않아서 산업분류가 돼 있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투자하거나 그럴 때 안 해주는 거죠. 은행들은 특히 더 투자 안 할 거잖아요. 그죠? 이거 분류해도 없는데 내가 했다가 책임져 이런 문제. 정부 입장에서 내가 공무원이 이거를 허가해 줘야 되고 이런 문제죠. 그렇게 되니까 새로운 스타트업이 오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시스템, 여기에 정해져 있지 않는 거는 마음대로 하시고, 그죠? 문제되면 우리가 이 안에 리스트 내갖고 규제할게. 이런 식으로 바꿔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첨단 산업 육성이든지 기후기술이든지에 대해서 산업정책을 쓰면서 여기에다가 규제 하나까지 동시에 버무려야 되니까 이게 정부 개입주의와 시장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이념점대행할 시간이 없다. 저는 이제 그거를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우리가 노동시장 유연성도 같이 엮여져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그 말을 해보죠. 노동시장 이중고 이렇게 한다. 아까 저출생 문제 이런 문제를 한다면 대기업의 정규직을 가기 위해서 노동시장 이동은 쉽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취업 준비하는 것이죠. 취업 준비를 하다가 그걸 하다가 취업을 하고 나면 그죠. 그러니까 일단 결혼은 미루죠. 그런 상태에서 취업을 하고 나서 내가 이걸 어떻게 얻은 직업인데 내가 경력 단절이 될 수 있으면 여기서 탈락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애를 갖지 않고 계속 여기에서 일할 거야. 이러면 가처 출생은 트렌드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보는 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하고 연결돼 있죠. 그러면 아까 이중 구조를 해소하고 노동시장에서 이쪽에서 그죠 비효율적으로 사용된 노동이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럼 이 옮기는 사이에 소셜 스테이터스나 먹고 사는 거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본 생존권은 보장을 해야 된다. 그죠? 굶어 죽지 않을 거는 해주고 그 다음에 노력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아주 대박친 사람은 창의적인 사람은 아주 잘 살고 물론 세금은 좀 더 내야 되겠지만 이런 시스템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이 시스템이 안 될 거다 이런 식의 생각이고 아까 이제 가계부채 이런 문을 했지만 여러분이 이제 금융 쪽에 투자하고 계시지만 너무 금융이 도미네이트 하게 되면 아까처럼 렌트 시킹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버블이 너무 되게 되면 일반 기술 개발보다는 그쪽 부동산 투자에서 그냥 투기적으로 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기 때문에 기술 개발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그쪽으로 돈이 투입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고 거기에다가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아까 말했듯이 글로벌리
어떤 기업, 미국으로 오라고 하면 다 가버려 우리 산업공동화 어떨 거냐, 다른 나라로 가면 어떨 거냐 이런 거니까 여하이 기업할 수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기업을 어떻게 이쪽으로 끌어들일 건가가 이슈가 되는 것이죠. 끌어들이려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계속 수도권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외국 사람들이 투자하거나 우리 기업들이 저희 갔다가 들어오려고 할 때 이쪽으로 인프라랑 인력이랑 잘 갖춰 있는 수도권으로 오고 싶겠죠. 그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슈가 뭐냐면 아까처럼 전력이 가장 중요한 세상이 됐는데 전력 공급이 될 거냐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과감히 국가기관 전력망을 확충해가지고 송전탑을 막 건설해갖고 해주면 좋은데 그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런 것이죠. 또 하나는 그 지역에는 지금 현재 재생이나 무탄소 에너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또 지역의 그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더 이동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가 저출생 문제까지 모든 걸 보면서 전략적으로 해야 되니까 하나 문제를 가지고 이거 포괄적인 사고 체계 하에서 이 전략을 짜야 될 거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2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러이러한 원칙.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념 논쟁하지 말고 산업정책 규제하나 지금 뭐 시장 개입주의와 그 시장 자율주의 이거가 잘 버무려와 국가 전략을 짜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로 논쟁할 시간이 없다. 그 다음에 이거를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인다는데 기본 생존권은 보장하는 방향으로 점차 바꿔가야 될 것이다. 그죠? 대강 하다가 너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뭐 이제 부양정책을 써야 된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포괄적인 전략을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어우러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이념 논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산업정책을 앞에다 세워야 된다. 지금 현재 글로벌 상황을 보면. 근데 산업정책에서는 성장하는 산업 위주로 앞에다 내야 된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충돌이 적거든요. 기존에 있던 산업은 누가 딱 잡고 있는데 이거 손해를 보고 망하세요 해놓고 이쪽으로 새로 가야 되니까 이해 충돌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성장 산업을 육성한다 하면 이게 대한 불만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성장 산업을 앞세우고 산업정책을 쓰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뭐 창의적 교육을 시킨다든지 R&D라든지 지금 현재 고쳐야 될 게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제도 개선하고 재정이랑을 개혁해야만 첨단 산업이랑에 돈을 쓸 수 있잖아요. 그냥 그런 부분까지를 잘 엮어가지고 전체를 해서 혁신과 선도, 이제 퍼스트 무버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생산성 주도 성장으로 바꾼다면 지금 극단적으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가 좀 더 앞으로 나가거나 제도해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신정부는 들어서 그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할 거는 같은데 누가 들더라도 그 방향으로 가도록 여기 분들도 뭐 투자를 잘 하셔야 되니까 그 방향으로 좀 더 이 푸시를 해가면 우리 경제가 그래도 다시 제도해 갈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